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100만 채널이 되는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거만하게, 다소 예? 자만심을 가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2%가 맵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맵 빠졌었잖아요. 나 2% 말대로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구독 취소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아, 진짜 살려주십시오, 진짜.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걸 또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2%가 하는 얘기에 대부분은 농담이거나 실없는 소리이거나 예. 의미 없는 이야기이거나 정신 나간 소리이거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자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일본, 우리나라 사실 뭐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관심도 많죠. 그래서 네. 자주 놀러 가고 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일본이 조금 먼저 경험하기 보여주는 게 때문에 있죠. 또 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면 예. 뭐 맛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사실은 뭐 모르고 가면 가도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 가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종종 요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네. 벌어지는 사실뿐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통찰까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언더스탠딩 아니었으면 어떻게 뻔했을지 안타깝다 정말. 일본이 요즘 구조조정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경험했던 예. 종신고용의 종말이 일본은 일본에서? 우리보다 대략 한 27년 정도 늦게 요즘 꽤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일본 기업들이 요즘 실적도 괜찮고 뭐 주가도 괜찮고 한다고 하던데, 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사람을 좀 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본 기업들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일본 예. 경제의 뭔가 변곡점이 돼서 네.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현재를 되돌아보면 그때가 이제 일본 경제의 변화가 이런 방향으로 시작되는 거였구나 예. 라는 또 생각도 돌이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에 관한 한 동아시아 최고의 전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분이 또 한국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 이창민 교수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일본 도쿄대 출신, 경제학 야. 박사. 야, 사실은 그렇게 생기는 걸 아는데 그치? 그래서 뭐 그냥 동네 형 같은데 네, 알고 보면 그냥 막 아카데믹한 분. 네. 저희가 잘 모르고 막 얘기했는데 일본에 요즘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일본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전체 타이틀을 말씀드려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일본형 고용관행 종말의 끝입니다. 근데 고용관행. 종말의 끝이라는 건 같은 그쵸. 리던던트한 표현이잖아요. 예, 반복한 것처럼 들리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일본형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그다음에 메인뱅크 시스템, 행정지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본식 자본주의 또는 뭐 일본형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이 세 개를 일본형 고용관행 3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자체로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용하는 건데 그렇진 않고 신졸 일괄 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본에서 채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졸 채용이 있고 신졸 새로 졸업한 그렇습니다. 학생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본은 3월달에 졸업하고 4월달에 입사를 하니까 3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도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경력 사원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력직은 중도 채용이고 신졸 채용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 공채 직원 같은. 공채. 네네. 그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졸 채용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정년 때까지 계속 고용을 하는 예. 제도인데 특별한 사정이 예컨대 뭐 횡령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예. 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인데 예컨대 기업의 경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사정이 좀 어려워졌다. 이게 특별한 사정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애매한 사실은 이제 이 구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서를 쓰진 않습니다. 종신고용이라는
계약을 쓰진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관행적인데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본어로 기카모 사다메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그 종신고용이네요, 사실상. 근데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년 때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그것까지 못 가고 있다. 요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연공서열임금 제도는 이제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인사고과하고 더해가지고 임금 수준이나 승진, 승급이 결정되는 거고 기업별 노조는 뭐 그런 금속노조, 뭐 자동차 노조 이런 게 아니라 기업마다 노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본형 어떤 고용 관행의 3종 세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주장이. 한 가지는 90년대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를 거치면서 이 일본형 고용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면 거의 사라졌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 다른 주장은 어떤 특정 산업에선 사라졌지만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사, 종합 상사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의 종합 상사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업태인데 일본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 정도만 있는데 항상 종합 상사가 한 15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유망한 직종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상사는 망한다, 뭐 상사 사양길이다 하는 얘기를 150년 동안 들어왔는데 안 망하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종신고용도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이건 안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일본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 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런 일본형 고용 관행이 정말 이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이 한 97년 8년부터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 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 종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없어질 것 같다. 이 정말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은 98년이었고 종말의 끝이 아마 2025년, 6년, 7년 요 한 30년 상간에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제 해야 됩니다. 진짜 일본도 진짜 변할 것 같다 이제. 예전에 그런 종신고용은 진짜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증거들이 관찰되고 있다. 리얼 엔드. 그렇죠. 이 분야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관찰이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림 요걸 먼저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3대 메가 제가 일본 신문을 급해서 이제 그냥 잘라왔는데 괜찮습니다. 니케이 신문 작년 기사인데요. 3월달 기사인데 웹사이트를 잘라오신 거예요. 3대 메가뱅크에서 중도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대 메가뱅크는 이제 일본의 뭐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UFJ, 미즈호 이렇게 3대 큰 은행인데 여기서 지금 이 중도 채용이 최근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45%가 됐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5%가 안 됐거든요. 중도 채용이. 전부 다 신졸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5%가 되면서 세반고, 그러니까 등번호하고 결별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 제목이었는데 등번호가 뭐냐면 등번호가 뭐예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등의 번호 있잖아요. 이걸 세반고라고 하는데 일본 은행은 이 입행 연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수 문화가 있어서 24년도 입행인지 23년도 입행인지 그걸 등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몇 년도 입행이야?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은행이 그 등번호 제도하고 드디어 결별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브 타이틀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좀 충격을 받고 정말 이건 큰 변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맨 마지막에 정답이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은행이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은행이 다른 산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은행업에서 중도 채용을 45%까지 뽑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새로 뽑는 직원의 45%가 신입행원이 아니라 경력 직원이다. 그럼 그만큼 신입행원을 안 뽑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내보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적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를 예전에는 뭐 1000명을 뽑았으면 지금은 신조 500명, 중도 채용 500명 이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도 채용 500명은 몇 년씩 일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경력이 있는 분들. 그렇죠. 그 말은 그분들은 뽑히면 몇 년 전에 입사했던 신졸들과 같이 일하게 되잖아요. 그게
뒤에 다시 설명했습니다만 신졸 채용이 있고 제2 신졸 채용이 있고 중도 채용으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2 신졸은 뭐냐면 어디 회사에 갔다가 3년 이내에 이직하는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신입 직원처럼 사실상 취급해서 신입이야. 그렇게 하는데 중도 채용은 그러니까 3년 이상 근무를 이상 한 경력이 사람. 있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채용은 수시 채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과장으로도 오고 부장으로도 그렇죠, 오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중간에 공석이 생겼을 때 뽑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어.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특정 분야에 필요한 인원들을 대량으로 이제 뽑고 뭐 스카웃도 하고 뭐 이런 식이고 예전에는 이제 일본은 신졸 채용해가지고 4월달에 모두 똑같이 검은 양복 입고 이 입사 동기 똑같이 이렇게 입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수 문화도 강하고 동기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문화가 달라지고 네네네네.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일본의 이 자본주의 역사 150년 역사를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예. 긴 장기 변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된다. 예, 예. 이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종신고용 같은 게 뭐 우리가 한 3,40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일본의 뭐 거의 천년 문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연구로 인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대략 1940년 전후에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컨센서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40년. 오래됐네요. 1940년이니까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예. 참 전쟁 치열할 때 생겼다는 거네요. 네네. 연공서열형 평생 고용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하나 데이터 요 그래프를 보시면 1940 여기 굉장히 그 유명한 연구인데요. 제이콥 민서하고 히그치 요시오의 98년 연구인데 그 194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그 이직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미국하고 비교해서. 네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쟁 이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보다 훨씬 이직률이 낮습니다. 종신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1940년 이전에는 일본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전에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높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그래요? 좀. 예. 옛날에는 일본도 이직이 잦았어요. 그래 굉장히 잦았습니다. 기술자 빼오기도 횡행했고 예. 노동자들도 10원이라도 더 주면은 회사를 막 옮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대량 해고하고 예.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자르고. 그렇습니다. 쉽게 자르고 또 뭐 쉽게 뭐 옮기고 하는 이런 미국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식 미국식이었는데. 순수한 자본주의. 를 일본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본주의라는 게 뭐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미국에서 또는 배우는 유럽에서 거니까. 배운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 요 이제 역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일본 자본주의가 한 150년 이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시작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제 메이지신 명치유신이죠. 1868년에 명치유신 하고 나서 3번 정도 충격을 일본 자본주의가 겪는데 첫 번째 충격이 188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생깁니다. 예. 그 메이지신 하고 나서 이 강요들이 바로 이 일본을 뭐 어떻게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단체로 유학을 떠나거든요. 예. 그 강요의 절반 정도가 미국하고 유럽을 한 2년 정도 쭉 돌고 나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도들을 막 배워와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민법을 배워와서 만들고 독일에선 상법을 배워서 만들고 벨기에에서는 이제 국립은행 시스템을 보고 가져와서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만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서양의 이런 제도들을 막 배워와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배워와서 이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라든지 뭐 주식의 매매 양도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 서양에서 그대로 배워와서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일본이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 때 그 주식회사라는 형식으로 뭘 만들었냐면 은행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만든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네네 1,0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행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주식회사들이 막 생겨날 때 이 은행이 주식담보대출 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산업금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은행을 만들고 그 은행을 활용해서 이제 주식회사들이 막 생겨날 때 자금을 제공한 건데 은행은 원래 그런 게 기능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워온 거죠. 예. 그게 188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주식회사들이 막 생긴 그 시기가 한 1910년대 중반까지 한 30년 동안 이 자본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자본주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의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배운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주주들이 권한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당시 주주들은 누구였냐면 그 에도 시대 보면 일본을 중앙은 그 쇼군이 다스리고 예. 지방은 다이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 영주들이 예. 각각 다스리는데 이 다이묘들이 이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데 쓰는데 이 메이지신 하고 나서 이 세금 걷는 권리를 다 박탈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국공채를 나눠줍니다. 예. 근데 국공채 가지고 이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 다이묘들이 전부 다 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 국공채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다 투자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귀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일본 자본주의에서 주주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강하고 어허. 배당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배당률이 뭐 20% 3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은 주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약한 얼마 전까지 사실 밸류업하기 전까지는 예. 주주가 굉장히 착하고 뭐 착한 주주라고 하면 이상한데 주주총회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일본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엔 주식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자본주의가 한 30년 정도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가 이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예. 1937년에 중일 전쟁을 하고 1940년 되면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총력전이라고 해서 군부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모두 다 같이 전쟁을 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예. 뭐 이런 시스템인데 기업들에게 이 전시 물자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에 이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군부에서 야 이거 주식회사를 그대로 놔뒀다간 전쟁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통제적인 이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바꾸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그 주주 그 고배당이 문제다 해가지고 예. 배당 8% 이상 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법을 바꿔요. 무조건 8% 이하로 배당을 예. 해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각 공장이나 회사 기업의 생산 책임자를 내보내서 주주총회의 의결과 상관없이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를 완전히 이제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기업의 주주총회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힘이 됐어요. 없어지고. 네. 아. 이게 이제 나중에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근데 종신 고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 이제 쭉 말씀드리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 한 게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금 통제한 다음에 그 원래 이제 이 당시까지 일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은행을 하나 일본 흥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은행을 그 밑에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융자단을 꾸미고 예. 기업과 은행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책임자를 이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수요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라고 예.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찍어줘요. 찍어준 거죠. 이 매칭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메인뱅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로 치면 주거래 은행이네요. 네네 주거래 은행을 만들고 그 은행이
뭐 자금 소요도 책임지지만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이제 잘 도와주기도 돌보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만든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노동 통제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세트로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는 뜻인데 이게 이 기업에게 이제 뭐 전함을 어떤 A라는 기업에게는 전함을 만들게 하고 뭐 B라는 기업에게는 총알 만들게 하고 이렇게 군수물품을 만들게 군수물자를 만들게 했더니 이게 이제 이 당시 이제 기술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기술자들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뭐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회사를 막 옮기면서 이 임금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군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이 군수물자 생산이 원활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노동자들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노동자 전직 금지령. 와. 네, 전직을 못하게 딱 금지시켜요. 전시니까. 네, 전시니까 이거 뭐 계엄령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동 금지령을 내리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가만 보니까 이게 임금 차이가 결국에는 노동자 이동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임금도 똑같이 줘. 똑같이 대졸 초임과 고졸 초임은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공정 가격이라는 걸 정부가 정해줘요.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 기업마다 또 이 성과급 제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모든 임금 동결한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만 올릴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기 승급. 그러니까 전 노동자가 1호봉씩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의 전 노동자가. 네, 전 노동자가.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월급도 비슷하고 그렇죠. 승진도 비슷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임금은 안 오르고. 이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 제도로 연동이 됩니다. 원래는 일본의 종신고용을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좋은 점과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시작은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냥 군부에서 그냥 맞습니다. 위에서 그냥 하라고 전쟁을 위해서 가장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군부가 만들었고. 그러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쟁 때는 그렇게 했다 치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전쟁이 끝나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면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대장성 관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과 뭐 노동 시장과 이런 것들 전체를 그림을 그렸는데 전쟁이 끝나고 미 군정이 시작이 됐죠. 미 군정이 7년 있었는데 이 GHQ는 이걸 전부 다 해체한 다음 채권 시장 중심으로 기업 금융 시장을 재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성 관료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으로 초토화돼 있고 재벌 해체해서 뭐 그다음에 대상인도 다 망했고 누가 이 채권을 소화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지만 사실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통제적인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어떤 관료적인 그런 특성이 있었고 다만 이게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고도 성장기에 일본하고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의 어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놔두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 대장성에서 굉장히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서 그렇다 보니까 신용 할당을 해줘서 특정한 기업에게 몰아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원 배분을 해줄 때 기구가 은행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담당하고 장기신용은행은 장기신용 담당하고 뭐 외환은행은 외환 업무하고 이렇게 은행들을 다 이제 업무를 이렇게 배정해주고 또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종신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폰지 게임처럼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아무도 안 잘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비용이 점점 고비용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신입사원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와야 이제 이 신입사원은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커져서 신입사원을 또 뽑고 뭐 계열사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굴러가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1950년대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한계에 부딪힌 게 199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성장이 멈춰서 일단 성장이 멈춘 것도 그렇지만 예. 자산이 붕괴했잖아요. 자산 가격이 예. 90년, 91년에 자산 가격이 붕괴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자산 가격이 붕괴를 하고 나서 일본의 어떤 그런 일본형 고용 관행이나 일본형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한 게 아니라 한 5, 6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예. 사실은 그 이유가 일본형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붕괴를 했을 때 자산 가격이 붕괴를 하면 원래는 기업들이 도산을 해야 되는데 예.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메인뱅크들이 열심히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뱅크 담당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 이제 기업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은행 역시 이제 좀비 은행, 우량 기업에게는 대출을 못 해주고 불량 채권은 계속 쌓여가고. 그래서 이제 기업도 좀비 기업이 되고 은행도 좀비 은행이 됐는데 이 은행을 망하게 또 할 수도 없는 게 대장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은행들은 다 정부의 어떤 말단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은행이 공무원 조직 같은 망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예전에 왜 호송선담 방식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은행은 단 한 곳도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은행을 또 망하게 둘 수 없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한 96년 정도까지 흘러갔습니다. 96년 그 정도까지 흘러가서 표면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실업률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여전히 딱히, 안 잘리고. 예, 뭐 잘리지도 않고. 불경기 맞아? 불경기인가? 도대체 뭐가 불경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싱크탱크도 굉장히 안일했던 게 제가 요 데이터를 하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95년도 무렵에 니세이 기초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싱크탱크에서 분석한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5년인데 일본의 지금 회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곧 좋아질 것이다. 핵심은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회복되면 뭐 금방 이건 회복될 것이다. 저 때만 해도 되게 낙관론이 있었네요. 낙관적이었죠. 그래서 96년까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위기다 또는 뭐 장기 침체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장기 침체 내지는 경제 위기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97년에 은행 위기가 옵니다. 예. 사실은 이제 90년대 자산 가격이 붕괴하고 나서 이제 주센이라고 주택금융 전문 회사들의 불량 채권 때문에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시끄러워서 워크아웃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막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그런 부담을 서로 나눠지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감춰뒀던 게 폭발하는 게 97년입니다. 97년에 이제 다수의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게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은행이 망할 수 있구나. 은행은 거의 공무원 조직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다가 은행이 망하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부터 한 2007년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 이 금융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 금융 시스템 개혁이 일어나죠. 이 금융 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1940년대 만들어진 시스템이 다 이제 해체가 되고 붕괴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은 그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본식 고용 관행도 이 98년 정도부터 붕괴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죠. 망하는 회사들이 생기니까. 종말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건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고성장이라는 배경과 군부의 그냥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종신고용이라는 관행이 생긴 건데 그 한 번 생겼는데 또 성장을 계속하니까 굳이 뭘 없애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회사도 좋아 하고 쭉 가다가 97년에 위기가 왔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 안 변하고 계속 갔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 데도 있고 종신고용 계속 유지한 회사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던 이유는 그동안 괜찮았던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각성을 하고 야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우리 좀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 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그 종신고용이라는 그 체제가 여전히 유지됐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본에서 조기퇴직, 희망퇴직을 처음 실시한 게 98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0년 정도를 그런 게 없이 살다가 종신고용 그냥 뭐 회사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 그냥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하다가 98년부터 이제 중간에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가 이제 상식이 됐고 98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서 이 조기퇴직, 희망퇴직이 제일 많았습니다. 2002년 무렵에. 그래서 보면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조기퇴직, 희망퇴직이 많았고 2020년, 21년 이 코로나 때도 많았는데 근데 방금 이제 우리 안승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이 일본식 고용 관행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냥 쭉 관행이니까 그런가? 관행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55세에서 59세 그룹의 노동자들 위에 거만 보시면 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해가지고 2001년이 옅은 파란색이고요. 2002년이 진한 파란색인데 30년 근속자 비율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30년, 보시면 70%가 넘었죠. 그러다가 2022년이 되면은 조금 떨어졌는데 하여튼 뭐 70% 육박하는 60몇 프로쯤 되고 중기업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기업 다니다가는 그만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중간에 절반 정도는. 근데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자영업이나 소기업으로 갑니까? 밑으로 가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도 짐작하다시피. 그다음에 소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갔습니다. 2001년에서 2022년.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 근속 비율이 20%도 안 됐어요. 기업이 30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종신고용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라고 한 거는 대기업에만 해당된 얘기. 그렇다는 거죠. 이미 중소기업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서 중기업, 소기업은 종신고용이라는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고요. 그 소기업, 그러니까 100명 이하, 그 종업원 100명 이하 소기업에서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일손 부족 때문에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 뭐 70세까지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해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을 좀 70세까지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속연수가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에요.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일본에서는 이제 보통 사내 실업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내 실업자? 그러니까 정 직원인데 사실상 일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샤나이스 교샤라 그래서 사내 실업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의 50대 이상 남성 근로자. 특별한 보직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인 거고.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일본식 고용관행이라고 하는 게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구는 이 희망퇴직, 뭐 조기퇴직 하는 걸로 그걸 도입하면서 이제 출구는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일본형 고용관행 중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입구 쪽이에요. 공채, 입구가 입구가 바로 이 신졸 일괄 채용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졸 일괄 채용으로 뽑아도 60세까지 일할지 어떨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선 잘 모르는 상황이 지금 일본의 상황인데 그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요 사람들이 이렇게 종신고용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자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화 제도상 일본에서는 이제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 조정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보너스를 삭감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9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을 해고하려면 자르려면 첫 번째 일단 그 배치 전환이란 걸 합니다. 이래 해보고 저래 그렇죠. 해보고 채산성이 낮은 지점을 뭐 폐쇄하고 사람을 옮기고 부서 바꾸고 뭐 직위도 바꾸고 이런 거 해보고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출향이라고 파견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출향이 뭐냐면 요거 보시면 알기 쉬우신데 슈코라 그래서 요거 은행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출향. 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입사할 때는 일괄 채용으로 신졸 일괄 채용으로 모두가 이제 동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40세 전후까지는 승진해서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지. 과장 이후로 승진하게 되면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돼요. 그렇지. 그럼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는 거는 사실 종신고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잘리는 사람들, 승진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출향이라고 해서 그 메인뱅크 시스템이니까 그 대출해주는 메인뱅크 관계에 있는 기업이 있죠. 거기에 회계 담당 부장이나 이렇게 이제 갑니다. 저건 은행이 저렇게 된다는 거군요. 은행이 파견을 시키는 거네요. 네네. 파견을 시켜서 이걸 출향이라고 하는데 급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은행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와. 일은 거기 가서 하는데 급여는 여기서 나와요. 은행이 그럼 뭐 돈을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돈을 이렇게 그 급여가 노동계약을 양쪽하고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이렇게 하는데 은행이 아닌 다른 이제 산업 분야에서 또 출향이 있거든요. 다른 분야의 출향은 보통 그 파견 간 그 기업이 급여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월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낙하산 당한 기업은 난처하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난처하다기보다 보통 그런 관련 기업에게 가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파이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어차피 협력 기업들이라서 보낸다는 얘기네요. 하청업체, 뭐 자회사 등등등 여러 이제 그래서 이제 한데 이제 급여가 만약에 낮아졌다 그러면 원 기업에서 교차 보전이라는 걸 해줍니다. 돈을 내려보내요. 부족한 이 급여만큼. 진짜 잘 챙겨주는. 이거를 받는 기업은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골 때린다. 기부금으로 처리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일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작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문화도 있는 거죠. 교차 보전을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향을 하고 근데 출향을 해도 좀처럼 기업의 사정이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전적을 합니다. 전적은 적을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향을 한 다음에 출향은 이제 양쪽 기업하고 다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 전적은 원 기업의 노동계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가 이쪽 옮긴 기업으로부터 받으니까 급여는 좀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그만둘래 급여 좀 적게 받으려면 그게 낫죠. 그러니까 전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 3단계까지는 사실상 실질적인 종신고용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니까 이제 4단계부터 해고를 하는데 이 해고가 4단계 해고는 파견 직원부터 자릅니다. 그러니까 일괄 채용으로 들어온 신졸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파견 회사가에서 온 파견 직원을 자르는 게 4단계. 위에서 내려보낸 낙하산인데 낙하산부터 자른다는 거죠. 회사 어려워지면. 뭐 이제 파견 회사가 보낸 뭐 그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파견 회사라는 게 요즘에 있고 파견 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견 회사가 뭐 제조업이나 어떤 이런데 이제
뭐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식으로 파견한 사람이 직원. 필요한데 정규직으로는 못 뽑을 것 같으니 어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 말고 아니고, 파견 직원 자르는 게 이제 4단계고 5단계가 계약 사원하고 파트타이머 자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건 그죠.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일괄 채용은 손대지 않아요. 와. 그 다음 단계가 내정 취소라는 걸 합니다. 6번째 단계가. 내정 취소가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대학생들 3월에 졸업하고 4월에 입사하면 이 학생은 작년 10월 달에 내정이라는 걸 받아요. 예. 이 회사에 입사할 게 결정이 됩니다. 미리 선점. 네. 선점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10월 달에 내정식을 통해서 정식 고용 계약을 맺어요. 예. 그런데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나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내정 취소한다?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정 취소가 굉장히 어렵고 법률적으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 데다가 이 내정 취소를 하면은 기업의 평판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 웬만하면 내정 취소를 안 하는데 아니 내정 취소를 했다는 건 이건 웬만한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심각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하면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내정 취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신졸 채용은 손을 안 댑니다. 네. 그 다음이 7번째 단계가 가타타타키예요. 그게 뭐예요? 가타가 어깨, 네. 타타키가 두드리는 거거든요. 어깨 두드리기면서 다음 달까지만 나오세요. 권고사직이 7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소수의 한두 명 정도 뭐 부서에서 이렇게 뭐 정리해야 될 사람을 이제 정하는 거죠.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요 사전에 지금 이런 단계들을 해야 돼. 네. 신입사원 채용 취소부터 또 하고 가타타타키 하고 그래서 회사가 좀처럼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가타타타키에서 권고사직. 그럼 어깨 치는 건 이 절차를 하게 만든 내보내고 싶은 이 직원의 어깨 치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인인데,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로 나가야 됩니다. 어깨는 치는데 실타론 못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 8번째 단계가 조기퇴직, 희망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 희망퇴직 받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받는 거니까. 마지막 9번째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앞에 단계를 다 해야지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소송을 해서 판판이 질 수밖에 그러면 없어요. 희망퇴직을 할 때는 무슨 조건을 줘야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명퇴금 내지는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웬만하면 그 그렇죠. 단계에서 나가겠네요. 그래서 정리해고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단계에서 안 나가면 그 다음에 정리해고인데 그렇죠. 그럼 명퇴금 없는 거니까. 그렇지. 분위기 싸하면 나가야 그렇죠.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2007년 정도 무렵까지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주의 권리, 약한 주주의 권리 같은 것도 외국인 주주들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됐는데 이 노동시장만큼은 일본형 고용관행만큼은 굉장히 대기업 위주로 이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핵심입니다. 8단계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해고를 위한 조건을 갖춘 법도 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뀐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뀌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일본은 모두가 종신고용을 하니까 잘려서 나가서 그 다음 옮길 이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에 그러네요. 공석이 그렇죠. 있어요, 옮기는데. 그런데 지금 이직 시장이 이제 생겼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8년부터 정리해고 뭐 이 희망퇴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이 이직자들의 시장이라는 게 생기고 슬슬 특히 30대 이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20대는 신졸 그 나이 두 번째 신졸이라고 해서 3년 이내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도 채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30대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40대 중도 채용은 쉽지 않은데 30대는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지금. 그 말은 30대 이직도 꽤 스스로 자발적이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생기고 사회적 분위기도 변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법원의 판결도 이게 무슨 뭐 판례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점점 이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조기퇴직, 희망퇴직을 모집했는데 51개 회사에 10,000명 넘게 모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름 들어본 회사가 중에는 이제 시세이도 화장품 회사가 한 1,000명 넘게 예. 이 희망퇴직자 모집했고 또 소니도 한 1,000명 했고 오므론이라고 그 온도계 체온계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혈압계 만들고. 네, 혈압계 만드는 회사. 거기도 한 1,000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븐앤아이 홀딩스라고 그 세븐일레븐의 그 지주 회사 거기도 한 1,000명 가까이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일본의 그 이제 요걸 좀 보시면 일본에서 이 조기퇴직, 이 희망퇴직은 경기가 안 좋을 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렇습니다만은 2020년, 21년에 뭐 코로나19라든지 했는데 2024년은 경기가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뭐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3년 내에 가장 많은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고 이 57개 업체들 중에 90%가 지금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 기업인데 구조조정을 한다. 네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에서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뭐 끝까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죽기 때, 전에. 네. 뭐 저 보너스도 깎고 예. 급여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뭐 해볼 파견직도 것까지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해보고 끝에 가서 이 조기퇴직, 희망퇴직 모집했는데 예. 지금은 흑자 기업들이 이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사실상 뭐 건강할 네네. 때 해야지 구조조정.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기업들이 동시에 일손 부족을 또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손 부족으로 지금 도산 건수가 2년 연속 지금 최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손 부족을 호소하면서 사람을 잘라요? 예, 또 고용 조정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리해고는 아니고 저 조기퇴직, 희망퇴직은 이 화이트 칼라의 이 사내 실업자들 대상 이분들을 내보내고 싶은 거고 그분들은 어차피 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일꾼은 진짜 뭐 일하잖아. IT 인력이라든지 디지털 할 수 있는 뭐 이런 젊은 층의 이 기술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일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지금 일본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은 인재 리밸런싱이라는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가 이 중도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졸이 있고 제2신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채용 있잖아요. 예.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왼쪽에 이 그래프 위를 보시면 예. 이게 일본의 주요 기업 2,200개 회사 상장 기업들의 중도 채용 비중인데 계속 대략 한 2010년대 말부터 중도 채용 비중이 올라가서 지금 한 45%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일괄 채용, 그러니까 신졸 채용이 한 절반, 나머지 절반은 중도 채용으로 바뀌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이 신졸 채용을 고집했었습니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 은행들은 예전에 그 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막 해체하고 할 때 예. 그때 은행들끼리 인수합병을 막 했거든요. 예. M&A를 하면서 3대 메가뱅크가 탄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 조정을 하면서 정리해고를 희망퇴직, 조기퇴직을 단행했었어요. 그래서 예. 일본형 고용관행의 출구는 이미 진작에 이 도입을 했는데 입구는 예전 그대로 일괄 채용을 했던 게 예. 디지털화에 너무 뒤처져서 그랬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은행들은 사실 지금 핀테크라든지 캐시리스라든지 이런 게 일본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예. 이런 거에서 무풍지대에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의 고용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을 빨리 선점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사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특수한 인재로 만드는 게 일본식 고용인데 예.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IT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그냥 외부의 그 위탁업체에 맡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된 거예요. 예. 지금 일본의 은행들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그래프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네. 3대 메가뱅크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중도 채용을 늘리고 있죠. 2023년도에 45%인데 2024년도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만 이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3대 메가뱅크가 2,500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1,300명이 중도 채용이에요. 절반 가까이네. 네, 절반 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최근 한 2, 3년 새에 엄청난 속도로 비중으로 중도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채도 그만큼 줄인다는 뜻이겠네요. 공채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일괄 채용은 이제는 한 45%밖에 안 뽑고 중도 채용자를 한 50에서 55%를 뽑는데 이게 22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요? 그 말은 중도에 나가는 사람들도 꽤 늘었다는 얘기네요. 많죠.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네네. 그러니까 특히 IT 업체에서 은행으로 이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IT에서 경력을 쌓아서 30대 정도의 일본 은행으로 메가뱅크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게 이제 은행들이 뭐 은행뿐만이 아니고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졌다고 예전에 참 저희가 이 일본을 좀 희화화하는 소재거리도 삼고 이랬는데 예. 2022년부터 일본이 좀 각성을 해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혹시 가보셨나요? 네. 일본을 예. 제가 2022년에 갔을 때랑 2023년에 갔을 때랑 2024년에 갔을 때 매년 이 느낌이 좀 다른데 예.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일본 갈 때는 크레딧 카드 못 쓰니까 현금을 좀 뽑아서 두둑히 가지고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그때 저 현금을 1엔도 안 썼습니다. 다 크레딧 모든 걸 카드로?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무슨 바코드 읽는 방식인가요? 네, 스마트폰 안에 일본의 그 교통카드를 IC 칩을 이렇게 그 스마트폰 안에 인식하게 할 수 있어서 예. 그걸로 다 결제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도 물건 살 때도. 그래서 제가 야. 아니 일본이 1년 새에 이렇게 변했다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일본이 전 세계에서 캐시리스 비중이 가장 느린 나라였습니다. 있었죠. 예. 일본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캐시리스가 10몇 %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40%가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이 한 90% 되는 나라가 볼 때는 우습지만 예. 일본도 지금 저 시골 빠르게. 빼놓고 예.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지금 현금 쓸 일이 없어요. 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일본의 그 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일본 은행에서는 거의 모든 은행이 그 리플의 XRP 토큰 도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송금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송금 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 전문가들이 다 놀라는 게 아니 그 보수적인 일본 은행이 리플을 가상화폐 도입한다고? 리플의 XRP 토큰을 이 시스템에 도입한다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은행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 가장 늦었지만 예. 이 기업들 비롯해서 일본의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뭐 2022년부터 디지털청도 만들고 예. 도입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이 채용하는 모습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마지막 사실은 일본형 고용관행의 마지막 최후의 볼이었던 은행조차 이제 예. 입구와 출구가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오늘 말씀드린 그 타이틀이 일본형 고용관행의 종말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일본이 15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그 변화하는 기간이 한 30년씩 되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도 한 30년 동안 이 시스템이 변했고 아까 제가 98년부터 이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30년 지나면 한 2027, 8년이거든요. 예.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배경은 그냥 점진적, 자발적, 뭐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일본의 150년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티핑 포인트 작은 것들이 누적돼서 예. 어느 임계치 이상 되면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이게 이제 3차례 정도 있었죠.
1880년대 메이지신 이후에 한 30년, 194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한 30년,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 한 30년 해서 동안 변해 왔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은 언제 바꿨습니까?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그게요. 하는. 법이 엄격하게 9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관습적으로 할 것을 다 했느냐고 묻는 거죠, 사실은. 그럼 비난받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신고용이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인데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 일본의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정년까지 그냥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니까 뭐 10년 하고 그만둬도 상관없는 거고 20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인데 그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욕먹을 셈 치고 너 나가라고 사장이 얘기하면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들고 와서 법적으로 소송을 붙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근로자들이.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예전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잘 없지만 만에 하나 너 나가라고 했을 때 100점 100패였습니다. 기업이. 네. 그건 법이 있었단 얘긴데요. 그러면. 그 이제 이 판례들이 노동자들이 이 관습적으로 이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기업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례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횡령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기업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게끔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떤 법이 아니라 그냥 판례에 따라서 그때 그렇죠. 결정된 지금 이제 사회 분위기가 법칙이에요? 점점점 바뀌고 있어서 지금 뭐 희망퇴직이나 조기퇴직은 당연한 게 이제 돼가고 있고요. 굳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졸 일괄 채용이라는 관습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대기업에서 그거조차 이제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변화의 계기는 결국 IT네요. IT로 맞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약간 절박함. 왜냐하면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일본식 그 고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인재를 아오타가이라고 해서 빨리 남들보다 빨리 뽑아가지고 사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아주 특화된 인재로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 디지털 인력, IT 인력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교육도 시켜보고 밖에서 어디 뽑아야 뭐 된다. 했는데 결국 지금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를 데리고 와야 된다가 지금 결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22년부터 은행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그게 거죠. 필요해서 IT 전문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기존 인력은 좀 내보내야 쳐내야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버티던 걸 그냥 빨리 쳐내는 쪽으로 관행이 바뀌기 시작하고 다들 그러다 보니 너도 쳐내고 나도 쳐내고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시대라서 아직은 막 초창기지만 기업들이 AI를 이제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장님들 보고 AI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렇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가? 또 못하면 자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지금 하겠어? 이게 약간 일본도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니 이게 내가 들어올 때는 종신고용이라고 난 인지하고 들어왔는데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전혀 뭐 이직 전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지금 일본의 20, 30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인류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20대들도 이제 뭐 가급적이면 경쟁 없이 그냥 종신고용 하는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100%였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그 의욕적인 20대들이 굉장히 생겼어요. 슬슬 무너질 텐데 우리나라는 종신고용이다가 이제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도록 할 때 법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뭐 분위기야 조금씩 더 이제 고용의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만 여전히 법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큰 회사일수록 근데 일본은 놀랍게도 그게 그냥 관행과 공감으로 유지되던 거니까 없어질 때도 그렇죠. 쉽게 없어지네요. 그게 뭐 법으로 인해서 그런 고용이
지켜졌던 게 아니고 예. 전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를 이걸 야. 이제 보통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거든요. 예. 아니 회사도 그렇게 할 거를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베스트 리스판스라서 가장 최적 조합이 정신고용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비용이 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50대 이상 그런 이제 사내 실업자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거는 회사 들어가면 30년 일할 거니까 그 계획에 짜서 결혼도 하고 집도 30년 융자받아서 사고 애도 낳고 한 건데 이제 뭐 이직 전직 하는 게 일반화되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집 사고 하겠냐. 그래서 이거를 그렇구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야. 근데 우리나라도 왠지 이런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도 공채 시스템 있고 그렇잖아요. 여전히.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중간에 그렇게 해고가 잘 안 되니까 안 뽑는 걸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 많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 회사의 구조가 원통형이래. 원통형. 그냥 똑같이 삼각형이 아니고 원통형으로 그대로 있어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입사원이 그 동기들이 그대로 그래서 그 회사는 거니까.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위에서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물론 이제 나가주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뭐 일본이 한국보다 더 과격하고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켰냐라고 하면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예. 그동안 일본이 40-50년 해온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일본 기업들 뭐랄까요 뭐 일본의 부활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뭔가 하여튼 일본의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티핑 포인트에 지금 있고. 온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의 변화가 오다가 이제 그게 다수가 되면 그게 싹 이제 분위기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더 그 공격적인 변화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공채가 아예 없어지고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게요, 미국식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이전에는 예. 야 너희들 디지털화에 뒤처졌어. 너희들 완전 후진국이야라고 얘기해도 예. 일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외 사정 잘 모르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약간 그 뭐랄까요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거만함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게 전 세계의 디지털 올림픽 같이 서로 비교가 막 됐잖아요. 일본 전 세계에서 꼴찌라는 게 너무 명명백히 밝혀지면서 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학적일 정도로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고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기업인들, 학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게 이렇게 각성하니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IT 업체들 뭐 이 중소기업 IT 뭐 이렇게 뭐죠 라인이나 이런데 보조금을 막 현금으로 막 주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야. 지금 이 시기 우리 늦었는데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지금 AI 개발한다는데 세금 더 줘야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성하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뭐 논이나 이런 장이 좀 협소해지고 예. 우리 너무 뒤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자고 오면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에서도 뭐 계속 효율 이야기하고요. 20대들 요즘에 뭐 굉장히 그 전투적으로 뭐 기업도 뭐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왜냐하면 우린 뒤쳐졌으니까 예. 선진국 중에서 우리는 제일 뒤쳐졌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무서운데.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 명치유신 할 때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이야. 와 미국이랑 유럽 가 보니까 우리는 나라도 우리는 아니야. 큰일 났어. 완전 큰일 났어. 이거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큰일 났다. 특히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큰일 났네. 일본 각성하면 또 무서운데. 그 일본 사람들 요즘 한국에 얼마나 한국에 뒤쳐져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네. AI도 뒤쳐져 있고 반도체도 뒤쳐져 있고 뭐 사회 분위기도 혁신이 안 돼 있고 이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무서운 거 아닌가? 일본 학자들이랑 요즘 얘기하면 엄청 겸손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묻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거나 논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빨리 해야지 캐시리스가 빨리 하고 아 종신고용 아유 그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지 우리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고생했어. 거 지금 갖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많이 지금 뒤쳐져 달라졌네요. 있냐라고 얘기하고 제가 한 있는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누구랑 술 먹어서 제일 놀란 게 무슨 말만 하면 우린 선진국이잖아. 일본 꼭 그렇게 얘기해 진짜. 우린 선진국이잖아. 그게 한 2000년, 2020 한 1년, 2년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예. 코로나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 후진국 됐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선진국 된 거야 이 바보들아라고 이제 했을 텐데 이제는 뭐라 그러면 아유 이거 스스로 그런 게 있구나. 우리도 좀 야 옆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국의 좀 경각심을 가져가야 한국의 되겠네. 친구가 없어졌네요 이제. 뭐 그 친구, 그러니까 고용보장 일본이 단단한 고용. 한국의 어떤 역동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문제가 많은데 한국도 일본이 사실 볼 때는 안 그 그런데? 역동성이 부러운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네. 보기엔 한국은 더 역동적이다. 근데 제가 보면 일본의 그 역동성이 굉장히 여기저기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정작 모르죠. 우리는 한국의 뒤쳐져 역동성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고용 관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일본이 역동적이지 않은데. 2020년 전까지는 사실 한국을 대등한 선진국이라고 아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뭐 어디 동남아의 한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동북안대. 이게 1인당 GDP가 역전되고 이게 지금 PPP가 아니라 그냥 1인당 GDP가 역전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알겠습니다. 일본 유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올해 처음 있는 일인데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과에 진학한 애들이 한 8명 돼요. 우와.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어. 학교 입학 초에 물어보니까 학교 전체 작년에 제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 예. 더 이상해가지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3년 4년에 일본 유학생들 역대 최고. 역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학생들 물어보면 선진국 한국이 좋아서 유학 온 애들이 많아요. 와, 얘네는 일본의 고등학생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고 뭐 이런 애들 이야. 엄청나게 좀 많아요. 이야. 그러니까 일본 젊은 애들은 지금 일본 기성세대랑 완전히 다른 생각 구조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침략하고 있구나. 다시. 이런.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네. 재밌네요. 일본의 변화. 우리 사실 일본이 가까운 나라지만 잘 몰라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야, 근데 일본 진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제 스르르 녹네요, 그냥 스르르.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